환율 공포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을 접어야 하나? 내년 2% 성장 가능할까? 고환율 물가 영향도 주목? 저는 2% 성장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율 공포? 한번 보자. 환율 공포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음, 수도권에서 주물기업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환율 이야기 때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오르면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다 외국에서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어요, 이러면. 기업은 이제 원자재 값, 여기 나와있죠? 수입 원자재 값 크게 올라. 납품 안 하기도 어려워. 이러면은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하나둘씩 쓰러지거든요.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이제 중산층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인상 부분을 공급 단가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봐봐요, 맞죠? 달러로 수출 계약을 맺어 고환율 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러로 수출 계약을 맺어서 고환율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사실상 이게 중소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달러를 파산하기 전에 달러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 뒀을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화 운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보통 달러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취약해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가공하시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철강 쪽 있잖아요. 철강, 뭐 알루미늄도 철강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루미늄 쪽은요. 이제 철강 이쪽은 중국이 먹었어요. 완전 포스코나 이런 쪽 다 중국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무역 제재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관세 올리고. 근데 한국은 그거를 받아도 이제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미 먹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 위협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막 나라 먹힌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실질적인 위협은 기업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좀 먹고 있어요, 기업을. 그래서 좀 걱정이 많고요. 정치계야 뭐 말할 껐덕지도 없고요.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되게 이제 심각한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자본. 음. 근데 이게 환율도 환율인데 이 사태 자체를 초래한 것 자체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뿌리기 정책이에요. 돈 뿌리기 정책. 그러니까 환율 공포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 이거 사업을 접어야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많이 쥐고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다 그러면은 쥐고 있지 않거나 적자 기업이다 이러면은 접어야 돼요. 냉정하게. 힘들어요. 이거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중에는. 만약 뱅크런 사태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빨리 갚고 사업을 접든지 아니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제한된 내에서 갚고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안 될 거거든요. 특히 이때까지 뭐 CGV 같은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비스업 있잖아요. 그쪽 관련해서도 뭐 펜션 그런 숙박업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모텔이라든지 그 지금 남자들이 이 예전에는 이 젊은 남자들이 여자 만나고 이렇게 돈도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명품도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 지금 명품 딱 끊겼어요. 명품 그 사는 사람들이 확 줄었대요. 옛날엔 큰 손이었는데 이제 남자들이 더 이상 이제 여자들도 만나지 않고 돈도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건 정말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하더라도 남자와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이 더 잘 먹힐 것 같고, 이쪽은 좀 힘들 것 같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달러로 들여오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 굳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틈새 시장 노릴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큰 돈 벌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이제 옛날처럼 사업을 크게 할 수 없게 됐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 318만 원, 20년 부면 평균 112만 원. 저는 국민연금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노후 수급 나이대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에 못 미쳐 가입 기간 등에 따른 수령액 격차가 크다는 게 다시금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나이가 지금 현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그분들은 평생에 벌어서 낸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을 타가거든요. 먼저 태어나서 이제 먼저 넣었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2030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국민연금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걸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연금이 소진되기 전에 정책을 바꿔야 돼요. 이게 국내 주식을 투자할 게 아니라 해외로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배당금을 받는 쪽에다가 투자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70만 원 받는 쪽도 더 수령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대손손 갈 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세금으로 이렇게 다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국민연금도 거의 우리는 세금 내다시피 내고, 이거 자율적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발심이 심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할 것 같고, 한국에서 정부에서 그걸 가져가고 나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맞겠다고 돈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개인 돈이거든.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뜯어갔지, 이거 사실 개인 소유의 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 세금 올린다는 것도 보니까 저번에 봤던 뉴스 있잖아요. 50억. 이거요. 이거 여야가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야가 합의한 거지. 이 부자들이 그거에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주체인데 세금을 내는 주체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렇게 30% 떼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 도둑놈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잘못됐어요, 이거. 예? 똑같이 25%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거는 누진세나 다를 바가 없어요. 좌나 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떼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나. 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배당금 주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라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들게끔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죠. 저분들도 국민인데. 하여튼간 국민연금공단의 7월 기준 공표 통계를 보면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318만 5,040원이었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이른바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하고, 맞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초기에 가입했던 할아버지들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금액을 늘린 경우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좀 바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냈잖아요. 이때까지 2030 세대들이. 근데 받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가져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진짜 투자를 국내 주식을 살리는 데 투자할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을 살리고 싶으면 해외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거는, 달러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봤을 때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전부 다 이게 미국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스닥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S&P든 뭐든 아니면은 은퇴한 미국 그 전문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 은퇴한 미국 전문 투자자들 뭐 헤지 펀드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제 한 명 초빙해가지고 우리 국민연금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은 우리 세금 안 걷어도 되거든요. 되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되면은 그 정도로 산유국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냐가 문제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 돈이 이제 세금으로 거쳐든다면은 걷어들인다면 이거를 잘만 운용하면은 예? 세금 모든 세금대도 철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잘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한국을 떠날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붙잡고 싶으면은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연금이나 세금 같은 거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다 투자할 게 아니라 해외에다 적극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받을 때부터는 이제 완전 작살이 나거든요. 봐봐요. 44만, 그쵸?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은 112만 539원인 반면, 10년, 19년 가입자는 평균 44만, 그쵸? 이제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세금처럼 거치고 있으면서 이걸 운영하는 거를 실태를 까보면은 예? 이 꼬라지 난 거예요. 이 꼬라지 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비트코인이든 뭐든 예, 해외 투자를 늘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가지고는 안 돼요. 국내 시장에서는 답이 없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화 유출 보유기 본격화. 외화 유출 조이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해외 송금 중단? 금융권을 통한 외화 송금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 이제 여행 가는 곳까지 이제 송금하는 거를 좀 막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거 옛날에 그 하나은행도 있었는데 그 환전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외 가서 이제 돈 쓰는 여행 가는 것도 이제 돈 쓰는 것도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한국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솔직히 무서워요. 전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공포스럽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를 정도로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IMF 때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좌파 정부 들 때마다 IMF 왔거든요. 경제 위기. 그러니까 좌파 정부 특징이 이 국민들 뭐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 우리 국민. 그러니까 우파도 마찬가지야. 그걸 합세해가지고 요새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숨기려고 하고 세금만 더 걷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국외전출세 해가지고 들고 나갈 수도 없게끔 막아버리고 해외 송금 감시해버린다고 가면 갈수록 지금 산 넘어 산이거든요. 제재만 하고 있고 세금이에요. 보면 세금만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달러 환전 막아버려야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한국의 이런 흐름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겠습니다. 앞서 봤던 정부의 달러 관리 강화도 연관이 있겠죠. 맞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맞죠?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 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카드 핀테크사에서 해외 송금할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든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은행권은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 더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반면 비은행권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업체별로 4, 5만 달러 수준 여러 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130만 달러, 하나 약 18억까지도 초과 송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유출을 막고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금융의 연이잉 서비스 중단은 정부의 환율 발행 기조와 맞물린 천대적 정비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아 이제 이때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연금 10만 달러까지 뭐 한다 그래서 뭐 별일 있겠어 그러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집 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건물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이나 뭐 그러신 분들은 되게 힘들고 아예 이민에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살면서 해외 투자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한 해에 이제 이 10만 달러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풀어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예. 머리 아프죠? 점점 이제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전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를 조여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목을 그냥 조이고 있다. 그냥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조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외 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솔직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국민 전체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하나에. 이게 말이 좋아서 통합 관리 시스템이지, 그냥 우리를 관리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관리가 아니라 감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어디다 돈 보냈어 이런 걸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이다. 그걸 만들어 버렸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바뀔 수도 없고 이거 막을 방법도 없고, 애시당초 이것도 문제지만은 늘 말하지만 국외 전출세도 그 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국외 전출세도 전부 그러니까 통용을 시키겠다잖아요. 2027년부터 해외 주식까지 다 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멋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그 좌나 우나 할 거 없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음.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진짜, 이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름 끼쳐요. 좌나 우나 할 거 없이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 조르는데 아주 그냥 눈이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목만 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그냥 쥐어트는 것 같아요. 뜯어내려고 그냥. 다 털고 나가라.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부가. 경기 둔화의 생존 모드. 내년 절반 기업이 투자 채용 안 늘린다.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 투자 채용 늘리라고 해서 기업이 늘릴 수 있겠어요? 못 늘리지. 기업이 생존이 먼저지. 내년 계획 중 제일 확실한 말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용을 이때까지 했었잖아요. 그럼 노조들이 막 날뛰었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쪽으로 점점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AI, 로봇, 자동화 이런 쪽으로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취업하기는 힘들어져요. 이제 부자 되는 길이 점점 막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기도 힘들지만 평범하게 사는 질조차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왜?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리고 기본소득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높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 올라가면은 이런 통신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통신기업 같은데. 봐봐요. 전기요금과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 국내 설비 투자를 지속하는 건 고정비 포탄을 감소하라는 말과 같다. 노란봉 뚜껑 나왔죠? 같은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어할 기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론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조나 노란봉투법 시행하고 세금 엄청 거두고 이러니까 이 기업들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이제 노트 켜야지. 자, 점점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전과 달리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환율은 오르고 환전도 막고 국민연금도 줄고 세금은 오르고 좌나 우나 똑같이 도둑놈처럼 변하고 있다. 변한 게 아니지. 그처럼 뜯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유층은 점점 떠날 것이고 한국은 살기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노동조합, 노조, 노란봉투 노동조합에 세금 크립까지, 환율까지, 여러모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졌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도 오르고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렵고 빚을 지게 된다. 배고파산. 왜? 달러도 없고 기존의 빚도 어려워지고 있다. 왜? 돈을 찍어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찍어냈으니까 달러가 오르잖아요. 달러 대비 원화가 많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